2012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작은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2011년도 문제에는 행정쟁송법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것을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는 법원행정고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한계입니다. 행정소송의 한계. 여기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 시장은 산업입지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입지법 문제가 다른 국가고시에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A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입지 지정승인 요청서에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그 산업단지를 지정고시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 장과 함께 그 지정고시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제 민간 기업이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이제 제출을 하고 그 승인 요청서에다가 기초지자체장이 의견서를 다시 첨부를 하고 이거를 이제 광역지자체장한테로 보내게 됩니다. 광역장한테. 시도지사에게 전달을 하였고 시도지사가 A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일단의 토지를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산업단지가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자기의 토지가 수용 대상에 포함된 자가 A 주식회사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공법상 계약으로서 매수 협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협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고 토지취득보장법 제26조의 협의를 말하는 겁니다. 협의가 불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지방토지수용의뢰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협의를 시도를 했고요.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자 이게 바로 재결 신청의 요건입니다. 지방토지 수용에다가 재결 신청을 하는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게 되면은 그 재결 신청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신청권이 없습니다. 신청권이 깨집니다. 그래서 협의 불성립을 그 요건으로 하고 이것은 신청권 인정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된다. 물론 알고 계신 대로 지방토지 수용의 재결 신청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당사자 심판에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결론 토지 수용 재결은 처분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협의가 불성립돼서 A 주식회사가 재결 신청을 하여 기초지자체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사업시행자 쪽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토지취득보상법 쪽하고 아무 차이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시도의 지방토지수용에다가 토지 및 재결 신청을 해서 시도 지방토지수용회가 토지 및 그 지상물에 대한 수용 재결을 하였다. 법에는 이제 수용 재결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는 이제 토지 수용 재결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내용이 수용 재결과 보상 재결과 두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그건 이제 토지취득보상법 5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A 주식회사가 토지취득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시행령에 따라서 이주대책을 수립을 하자 위 수용 재결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어서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된 자가 주택특별공급을 신청을 했습니다. 주택특별공급은 지금 이 이주대책의 내용이죠. 이주대책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과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과 집하고 땅하고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주택특별공급을 신청을 했는데 A 주식회사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행정쟁송사항의 구제수단을 논하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주대책 대상자 결정, 즉 주택특별공급 결정이라는 것은 법적 손실이 뭐였어요? 확인이었었죠. 대상자 결정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신청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한 것이 부작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작위를. 근데 이렇게 시행령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청권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규상 신청권이. 만약에 법률만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78조로 가게 되는 것이고 토지취득보상법 78조에 보게 되면 이주대책 수립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선택지량이 인정돼 버리니까 그때 원칙적으로 신청권 인정이 안 되고 예외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기로 공고했다. 이러면은 이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거였는데 하위 법규를 내려가게 되면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으면 법규상 신청권까지 인정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분에 대한 신청, 이거 신청권이 인정되죠? 지금 이제 거부입니까? 부작위입니까? 현재는 부작위하고 있는 상태다. 부작위하고 있는 상태다. 이 문제가,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똑같이 이주대책에 대한 부작위 문제가 한 번 있었고요. 이제 거기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면 인용이 되겠는가? 그리고 그 재결의 형식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행정심판으로만 이제 방향을 잡았던 문제가 한 번 있었고요. 여기는 똑같이 이주대책인데 부작위 상황이에요. 여기는 이제 행정쟁송이라고 함으로써 소송까지 좀 확대가 돼 있다. 그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작이잖아요.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가 존재했고요. 분명히 신청이 존재하죠. 행정행송은 국가배상과 달리 별도의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의 존재를 요한다라고 했고요. 그게 존재하고 있고, 처분에 대한 것이 맞고, 그다음 신청권이 있으니까 부작위의 처분성 인정이 될 겁니다. 부작위의 처분성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부작위에 대한 쟁송 제기가 가능해질 텐데, 첫 번째, 권리구제 수단을 묻고 있잖아요. 구제 수단을 묻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수단 이렇게 똑같다고 했어요. 그냥 수단 이렇게도 똑같이 처리하시면 된다. 행정소송상은 이제 법정 행정소송하고 그 다음에 법정 외 항고소송하고 이제 둘 다 검토를 주셔야 되겠죠. 거기서 나오는 게 행정소송에서는 이거 분명히 처분이죠.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이고 항고소송은 취소과 무효동항소송과 부작위합의소송이 있고 부작위 문제니까 부작위합의소송 하나 걸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법정 외 항고소송 무명항고소송 걸어야 되는 거니까 의무행소 하나 거시고. 행정심판 가게 되면 취소심판, 무효동항심판, 의무행심판이 있는데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건 오직 하나 의무행심판밖에 없죠. 그래서 의무행심판 하나 걸고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그 다음 이제 구제수단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구제수단 포함하는 것이었었죠. 가구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작위는 애초에 집행정지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집행정지는 생략하고 그 다음 이제 가처분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가처분 들어가고 소송 쪽에도 가처분, 심판 쪽에도 가처분, 임시처분 논의를 들어가시고 이렇게 이제 쭉 깔게 됩니다. 우선은 먼저 부작위합의소송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합의소송 생각하시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요 신청권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행정개입청권 인정됩니다. 행정개입청권. 예. 사익보호성 인정되는지를 지금 이제 원고적격 무하려면 필요하겠죠? 예. 사익보호성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인정이 된다. 왜 인정이 되겠어요?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부작위합의소송 들어가면 대상적격 인정될 겁니다. 19조 본문과 그리고 38조 2항이죠. 38조 2항. 그 다음에 원고적격 들어가시게 되면은 36조죠. 36조는 처분에 신청을 한 자하고 법률상이익. 그러면 처분에 신청을 한 자 신청권 인정되지 않습니까? 필요소에 따랐을 때 원고적격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사익보호성 인정되고 나머지 것들이야 사업시행자가 지금 얘는 누구예요? 피고 누가 됩니까? 이 사업시행자는 공무수탁사인이죠. 인간기업이니까 사인이고요. 사법상법인. 그리고 얘는 사업시행자니까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공무사사이니까 행정처의 지위 인정되겠죠? 행정소송법 2조 2항 이렇게 해서 피고적격도 인정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이 되겠습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거 저기 과거의 토지수용법 같은 경우에는 재결주의 취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속을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 보상재결에 불복할 때, 내 땅을 뺏지마 또는 뺏는 건 괜찮은데 돈을 조금 제대로 정당 보상해줘. 이럴 때 바로 지토이, 중토이 타고 올라가서 소송까지 가는 그 라인이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땅을 뺏지마, 보상금을 더 줘. 그게 아니라 이주대책 수립을 해줘. 나를 주택특별 공급을 해줘.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토지수용법과 비교하는 논의가 들어가는 게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토지취득보 상권 문제라고 전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주대책의 문제여서 78조의 문제에서 별개 상황입니다. 별개 상황.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학생들이 그런 오해를 좀 하죠. 노조법 적용을 시켜가지고 부당 노동행위 사건 들어가면 이제 재결주의 적용되니까 필요주의 적용된다 이렇게 했을 때 노동자 설립 신고 들어가면 이것도 노조법 아니냐 이러면서 재결주의 막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노동자 설립에 있어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가갖고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별개 케이스입니다. 별개 케이스. 사건 구분하시고요. 같은 법 적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같은 조문이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같은 조항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결주의 때문에 필요주의가 적용되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런 문제 아니고 여기에는 전치주의 문제 없고요. 제소기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작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이제 부작위 소송 제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고 그리고 이제 행정개입청권이 인정되니까 행정개입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 될 테고요. 권리가 인정되면 의무가 인정된다. 그러면 행정개입 의무 인정되니까 행정개입 의무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돼요? 여기에는 절차적 의무로서의 응답 의무와 실질적 의무로서의 자기 의무가 모두 포함되죠. 근데 이게 부작위합의소송을 절차 심리만 하니까 절차적 의무로서의 응답 의무가 있어도 충분하고요. 그럼 부작위, 무응답은 바로 위법이 될 수 있겠고 인용 판결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 이제 의매소송 들어가 보게 되면 의매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될 수 없다. 이거 부작위합의소송 가지고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사치 2차부 가수지에서 2차부 들어가셔가지고
전체적 실비만 인정하는 부자기업 편성에 대한 규정은 의무행성에 대한 배제 규정이다. 특칙이다. 해서 부정을 하게 되겠죠. 물론 긍정설, 부정설, 절중설 이렇게 있고요. 판례 부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무행심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역시 대상적격은 부자기 처분성 필요한데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통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청구인적격 들어가시게 되면 청구인적격에서는 세 가지 논의가 필요하죠. 먼저는 신청권 필요설, 불효설, 처분에 신청을 한 자, 필요설 들어가도 여기 신청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법률상 보호익, 사익보호성 인정되고요. 그 다음 입법 과호 여부, 입법 비과호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죠. 법률상 보호익으로 끝나니까 청구인 적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청구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돼요? 역시 사업시행자, 공모수탁 사인 대상으로 하면 되겠죠. 이거는 행정심판법은 몇 조에 있어요? 17조의 피청구인 적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에 대한 규정은 2조 4호에 있습니다. 2조 4호에. 그래서 피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인 A 주식회사가 되겠고, A 주식회사. 행정심판에는 뭐 전치주의 이런 문제 전혀 없고요. 그다음 청구기한은 뭐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그것이 기각이 돼가지고 부자기업판에서 제기한다면 그때는 제소기한의 제한이 있겠죠. 제소기한 특례 규정 20조의 탄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담았을 때는 예쁘게 논리적으로 딱 체계를 잡아갖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부제수단 들어가시게 되면은 가처분에 대한 문제만 하시면 되는 건데, 소송 쪽에 가처분하고 심판 쪽에 임시처분, 그것도 물론 가처분이긴 하지만 따로 검토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송 쪽의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돼요? 부자기업 편성이 집행정지가 없기 때문에 가소지 사용하는 게 아니죠. 집행정지가 있어야지 집행정지 규정이 가처분 배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부자기업 편성에는 집행정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 가처분은 어쨌든 보전소송으로서 사전소송이잖아요. 그럼 본체소송으로서 사전소송이 없다. 이걸로 치고 들어가야 되죠. 그걸 치고 들어가게 되면 의무행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도 준용될 수 없다. 민사집행법 300조.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의 임시처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요건 검토해주면 되는 거죠. 집행정지는 본대회급 복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임시처분 같은 경우에 적당중급 공복이 되는 것이고, 인정되겠죠. 임시처분의 요건. 적당중급 공복. 해볼까요? 적법한 분합하는 계속. 의무행심판, 적법하게 제기됐죠. 청구의 이유 있음, 즉 부자기의 위법 또는 부당에 대한 상당한 의심. 지금 위법하죠. 행정개입 의무 인정되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은 뭐 거의 100%입니다, 지금. 적당 중대한 불이익. 생활상 근거지 상실했는데 뭐 어떡해요? 살 데가 없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급하죠? 지금 살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공본위는 중대한 영향. 얘한테 뭐 집 하나 준다고 해서 뭐 큰일 발생하는 거 아니고요. 공포, 뭐예요? 공공본위 중대. 적당 중급 공복. 이게 공복이죠. 공공복리 다음부터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임시처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대상적격인데, 좀 다른 접근이네요. 대상적격, 항고송령 대상적격. 사건은 같은 사건인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행정쟁송법, 대상적격 문제로도 볼 수가 있고요. 보통은 행정법 강론의 공용부담법 문제로도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제4의 집에는 이 문제가 강론으로 빠져있거든요. B시장은 산업입지법령에 의거하여 A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승인 요청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전달했고, 시도지사가 얘를 사업시행자로 해가지고 산업단지로 지정고시,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산업단지 지정고시. 일단의 토지를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지정고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그 범위를 잡다가 보니까 자기의 땅이 수용 대상이 된 사람이 있었죠. 협의가 성립이 안 됐고 수용 재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은 뭐냐면, 이 경우 위 C 도지사의 지정 승인 고시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구제수단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 질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관적 소송을 까는 거고요.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인가 아니면 당사소송의 대상인가, 이건 묻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처분성 인정되냐 안 되냐, 그거죠. 처분성 인정되냐 안 되냐. 이런 건 뭐 도로법에도 있고 산업입지법에도 있고 기업도시개발법에도 있고 되게 많아요. 뭐냐면 토지취득보상법이 이런 식의 공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일반법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개별법들이 있잖아. 개별법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처럼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하면 이것으로 의지한다. 또는 뭐 기업도시개발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나오면 이것으로 의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뭘로 의제를 하냐면 그 사업 인정으로 의제를 합니다. 토지취득보상법 20조, 22조에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지한다라는 의제 규정이 있어요. 개별법들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업 인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 인정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공익사업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토지취득보상법 제4조에 보게 되면 공익사업이 좀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맞다는 걸 확인을 해주는데 확인만 하고 끝나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 질문 요지에다 제가 제시해드린 대로 먼저 사업 인정 고시가 있으면요. 토지취득보상법 같은 경우로 개별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토지취득보상법으로 보시게 되면 19조에 사업 인정이 20조고요. 그 다음에 22조가 그 사업 인정의 고시거든요. 근데 19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 시행자는 남의 땅을 뺏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공용수용권 규정이 있어요. 근데 2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 시행자는 19조의 효과를 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인정이 요건이고 공용수용권의 설정이 이게 바로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정고시잖아요. 여기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게 사업 인정으로 연결되거든. 의지돼가지고 그럼 사업 인정이 나오면 어떻게 돼? 사업 시행자, 이게 사람이죠. 사법상 법의 우선은 이 사람한테 공용수용권이 인정돼요. 공용수용권. 공용수용권 인정되니까 권리 설정되죠. 특허입니다. 또 얘는 공모수탁사인으로서 비로소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거든. 이제 사업 인정을 받으면. 그래서 공모수탁사인으로서 행정주체지위가 인정됩니다. 그럼 여기 또 뭐야? 권리능력 인정. 공용수용권 인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권리 인정. 그 다음에 행정주체지위 인정이라는 부분에서는 권리능력 인정. 어쨌든 설권적 처분으로서의 특허.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특허예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인정을 할 때 이 지역을 여기처럼 지정고시 이렇게 사업 인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까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임시 결정을 합니다. 임시 결정을 해요. 나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개를 하면서 비로소 각각의 토지 소유자들의 땅을 뺏게 되는 것이지만 우선 사업 인정을 하면서 이만큼 사업할 거야, 공사업할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뭐 만평을 사업하겠다라고 지정고시를 하잖아, 사업 인정을 하잖아.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뭐 한 7,000평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만큼의 부지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하겠다 하면요, 그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토지보전 의무를 부과받습니다. 토지보전 의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팔지도 못하고요, 거기다 집도 지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공작물도 설치하면 안 되고요, 그대로 보전해야 돼요. 그대로. 토지보전 의무 부과되니까 또 토지 소유자한테는 의무 부과되는 부분이 있겠죠. 의무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인정을 받게 되면은 사업 인정을 받게 되면 토지보전 의무와 함께 이 친구들한테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봐요. 손실보상 청구권. 이게 당연히 내 땅이 뺏길 거잖아요. 뺏길 거니까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권리하고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사업단지 지정고시를 사업 인정으로 토스하는 과정, 의지되는 과정, 그걸 기억하시고 뭐 토지 보전 의무 이런 게 기억 안 난다고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는 등장했으니까 사업 시행자 쪽에서 공용 수용권을 설정하게 된다. 이것만 기억해도 분명히 처분입니다. 처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처분성 인정되니까 항고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곁다리로 제가 거기 좀 설명을 해놓은 건데 고시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고시. 근데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답안지에다가 간단히 좀 더 언급해주면 좋긴 해요. 고시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걸 쓰는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고시라고 하게 되면 그 고시가 뭐 일반 처분의 고시 이런 식으로 효력 발생 요건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도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효력 발생 요건.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이 고시라는 게 단순히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의미, 통지해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보건복지부 고시 이런 식으로 행정 입법일 수도 있고, 고시의 의미는 상당히 복잡하다네요. 그럴 때 간단하게나마 이거는 지금 행정 입법으로서의 고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 정도 간에 들어가면 그 정도 배점을 먹고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효력 발생 요건을 말하는 거고요. 지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고시고, 이 의미 안에는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통지의 의미도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만 처리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또 항고소의 대상 적격이네요. 갑회사는 A광역시에서 5년 전부터 시내 남쪽을 시점으로 북쪽을 중점으로 시내 버스 운송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을회사가 위 노선 구간과 상당 부분 겹치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겹치는 신규 사업 면허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가운데 위 시내 버스 운송 사업자들이 요금을 정하여, 그러니까 이제 갑하고 을이 요금을 인상하기로 정한 겁니다. 같이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버스 요금의 변경, 인상을 신청을 했습니다. 요금 인상을 신청하여 요금 인상을 인가하여 받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을회사에 대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 질문은 왜 이렇게 썰렁해? 공공사업이죠. 공공사업. 공공사업이니까 당연히 특허죠.
특허라는 것은 권리 설정, 권리 능력 설정, 권리 관계 설정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했죠. 권리 설정이 대부분이 공공사업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어업면허라거나 광업허가라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고 권리 능력 설정이라는 것은 이제 공법인 설립 이런 거를 우리가 행정주체 지위 인정 공법인 설립 이런 거를 우리가 권리 능력 설정으로서의 특허. 권리 관계 설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신분 관계 설정, 그죠? 신분 설정 행위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허가라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기화 허가라거나, 또는 국공립학교 학생 입학 허가 결정이라거나, 이런 식의 이제 신분 관계 설정, 신분 설정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특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사업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공공사업에 해당할 때, 다툴 때 뭐라고 하면 돼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매번 말 바꿔서 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다. 왜? 공공사업 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그죠? 공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다. 그래서 특허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원고 적격. 갑회사는 A광역시에서 5년 전부터 버스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의료회사에 대해서 면허를 내줬고 새로 그리고 이제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인가도 받았고 그랬죠. 그래서 갑회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의료회사에 대한 면허 처분의 취소를 얘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단순하죠. 네. 뭐 얘기하는 겁니까? 제3자 소송이죠. 제3자 소송인데 동일한 이해관계가 아니고 대입된 이해관계 쪽에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다른 국가고에 출제됐던 것은 이제 노선을 완전히 겹치거나 사업구역을 완전히 겹치거나 이런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겹쳤다. 뭐 이 정도 차이 그런 거고. 어쨌든 상황은 똑같습니다. 기존 업자가 신규 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경업자 소송에 대한 문제고, 그러면 이제 기존 업자가 받았던 허가의 성질이 무엇인가 봐가지고, 만약 특허라고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 이익의 침해는 권리의 침해가 맞으니까 공무적인 인정되고, 가압상 허가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거래자인 규정이 있으면 인정될 수가 있다. 이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장인 갑회사가 받았던 게 특허죠. 특허니까 원고적 인정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간단히 언급해준다면 노선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어요. 노선은 거리장 규정의 의미를 일부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뭐 이러면서 경원자 관계의 성립도 주장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경업자 소송이죠. 특허 간단한 거. 그 다음에 협의의 소위. 뭐 똑같이 이제 갑회사가 기존 업자고 그 다음에 을회사가 신규 업자인데 이번 건은 이제 그 뒤쪽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요금 인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요금 인상을.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면서 이제 버스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면서 버스 요금을 내면서 그 이제 법적 성질이 뭐예요? 버스 요금을 내는 거. 카드 삐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행위란 말이에요. 그 버스 기사님 말고 버스 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타는 사람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이 사람들이 승객이라고 하게 되면 이 승객들이 그 버스 회사하고 탈 때마다 사법상 계약을 맺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요금을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올려도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럼 우리 쪽에서 승낙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뭐 그렇다고 들어올 때마다 막 계약서 쓰고 막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공적인 측면에 있어서 관할관청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를. 그러니까 지금은 갑회사하고 을회사하고 둘이서 인상을 결의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러지 않고요. 버스 조합이 있잖아요. 시내버스 조합에서 자기들끼리 버스 요금 인상을 결의합니다. 결의를 하면 그것을 이제 관할관청에다가 인가 신청을 해요. 인가 신청을 해서 얘네가 인가를 하게 되면은 비로소 그 버스 요금 인상의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 법적 효과가 발생했으면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버스 탈 때 인상된 요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법적 성질이 뭐예요? 이건 무조건 강상인가죠. 왜? 이건 철저히 사법관계 문제입니다. 철저히 사법관계잖아. 버스 회사하고 승객하고 사법관계 문제인데 사법관계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개입을 한 거예요? 공적으로 행정기관, 국가기관이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효력 발생을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제3자의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완성이라는 점에 있어서 가압상 인가가 맞습니다. 가압상 인가. 이건 전형적인 가압상 인가고요. 가압상 인가기 때문에 이 인상에 대해서 뭐 만약에 누군가 시민들이 다투려고 한다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송 제기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다 소송을 제기된다고요? 이거는 그 요금 인상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된다. 그 얘기죠. 인가처분에 소송 제기하면 협의의 소용이 없다. 그 다음은 소송 참가와 대신 청구에 대한 문제네요. 이 한 문제 가지고 이건 2012년도에 한 문제 가지고 설문이 몇 개였냐면 7개인가?
7개인가 8개인가? 그 딩송만 있는 게 아니라 딴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설문이 쫙 떨어진다. 근데 다 너무 쉬운 설문이어서 이건 뭐 그냥 마치 1993년도 학력고사를 보는 듯한 느낌. 발가락을 풀어도 막 풀리는 그런 문제. 근데 문제는 되게 많아. 막 이런 갑회사는 A광역시 그렇게 해가지고 요금 이상했는데, 만약 갑회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을회사에 대한 면허처분의 취소를 제기하였다면, 아까는 제기할 수 있는가였죠? 원고적격 있다잖아. 그죠? 하였다면 당해 소송 절차에서 을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검토하시오.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하시오. 지금 소송 도중이지 않습니까? 소송 도중.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소송 참가 논의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왜 그래? 만약에 갑회사가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해버리게 되면은 을회사에 대한 면허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취소 확정 판결의 형성력. 형성력은 형성효 플러스 소급표죠. 형성효 플러스 소급표. 그러니까 을회사에 대한 면허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요. 근데 원래는 형성력은 누구한테만 인정되는 거예요? 원고하고 피고, 소송 당사자한테만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원고는 갑회사고 피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둘 사이에는 을에 대한 면허가 없는데 되는데, 근데 을회사한테는 아직 면허가 있는 거죠, 사실은. 형성력만 보면. 근데 요게 이제 소송상 제3자한테까지 형성력을 확대하는 힘으로서 대세효가 행정소송법 29조 1항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이제 타고 가면은 을회사에게서도 면허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버리죠. 그럼 을은 더 이상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을의 이익이 침해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을은 이 갑회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싸움에서 누가 이기기를 원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피고가 이기기를 원하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을 도와주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타인 간에 계속되고 있는 소송 절차에 참가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을회사가 바로 참가인이 되는 거죠. 참가인이 되는데 을회사가 누구를 도와주러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원고를 도와주러 들어갈 수도 있고 피고를 도와주러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기준을 원고하고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원고하고 관계에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면 원고를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즉 기각 판결을 막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고하고의 관계에서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건 피고를 도와주러 들어가는 겁니다. 인용 판결을 막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들어가는 참가인이 누구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서,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그 피참가인이 누구인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을회사가 국토부 장관 피고를 도와주러 들어가는 거니까 참가인은 을회사고 피참가인은 국토부 장관이 되는 거고요. 둘이가 함께 공동 피고를 구성하게 됩니다. 공동 피고를 구성하게 되면은 이 소송은 공동 소송이 되는 것이고요. 당사자가 3명 이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공동 소송이 되는 것이고 2대1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2대1의 싸움. 이렇게 해서 소송 참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소송 참가 재심 청구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유형을 나눠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법 분쟁의 1, 2, 3, 4 유형 모두 다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 문제가 있거든요. 우선 소송 참가하고 재심 청구, 제3자 소송 참가, 제3자 재심 청구, 다시 말해 16조하고 31조에 있는 거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가 후인가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법리가 다 똑같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소송을 참가하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는 재심 청구에서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그 판결의 봉인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전부 다 소송 참가 재심 청구 모두 다 얘네들은 1, 2, 3, 4 유형에 모두 문제되는데, 이럴 때는 1유형과 4유형을 묶어주고 2유형과 3유형을 묶어주는 겁니다. 먼저 지금은 몇 유형입니까? 이건 3유형이죠. 3유형. 그죠? 2유형과 3유형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경호자성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호자성.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둘 다 허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구역 내에는 한 명의 사업자밖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행정청이 갑에게 허가를 했다. 그럼 을이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3유형이죠. 이럴 때는 그 대세효 때문에 갑이 소송에 참가를 하는 겁니다. 3유형의 소송 참가. 이거는 소극적 경호자성입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받지 못한 을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거부처분이 나오는 거나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법으로 의제가 된다고 했죠. 본인에 대한 거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몇 유형입니까? 이건 2유형입니다. 2유형. 적극적 경호자 소송. 이렇게 2유형을 들어가갖고 을이 자기에 대한 거부처분 신청을 승소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갑하고 을하고 모두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청은 다시 한번 둘의 우열 심사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허가를 줄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기속력에 따라. 그에 따라서 재처분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이겨버릴 수도 있어요? 을이 이겨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갑은 쫓겨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 직권 취소하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을에게 허가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대세효가 아니라 기속력 때문에. 기속력 때문에 소송상 제3자인 갑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갖고 2유형 적극적 경호자 소송에서 소송상 제3자의 소송 참가 필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2, 3유형은 뭐로 갔어요? 경호자 소송으로.
그 다음에 142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형으로 가는 건 개선명령 발동 사건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42형. 142형 가게 되면 첫 번째 1령부터 먼저 볼까요? 만약 환경부 장관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갑이라는 회사한테 개선명령을 이미 한 겁니다. 알았어. 착하게도. 그래서 갑이라는 공유업체, 이 회사, 사업자가 이 사람이 이제 그 개선명령에 대한 자기 하명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1령. 자기에 대한 침입적 처분이죠. 만약에 얘가 이겨버리게 되면은 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배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인근 주민 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환경상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 인근 주민이 소송 참가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명의 사유형. 사유형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환경부 장관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라는 사업자에게 개선 명령을 발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근 주민 을이 개선 명령 발동 청구를 해 처분 신청을 한 거죠. 처분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얘가 만약 거부 처분 취소 판결에 취소송에서 승소를 해버리게 되면 재처분 의무가 부과되니까 환경부 장관은 그 공유업체 갑에게 개선 명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또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불이익한 영향을 받게 되는 갑 회사가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는 요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건 뭐예요? 기속령. 아까 1령은 뭐입니까? 1령은 어떤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기속력이 아니고 대세유가 아니고 그냥 형성력 때문에. 이처럼 지금 얘기한 건 개선명령 가지고 142형 묶어드렸습니다. 경원자소송 가지고 232형, 그 다음에 개선명령 발동 사건 가지고 142형 묶어드렸고, 소송 참가 및 재심 청구가 최근에 여기저기서 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3-4번 출제가 됐어요. 옛날에 한 번밖에 없었던 게 사법시험에서 간단하게. 조심하시고, 근데 3유형뿐만 아니라 나머지 1, 2, 4유형에서도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놓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조금 특이한 거 있긴 있구나. 보시면 판결의 효력입니다. 판결의 효력. 역시 갑회사가 기존업자, 의뢰사가 신규업자, 요금 인상 인가받았고,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뢰사의 면허 발급 신청을 거부하고 이에 대해서 을회사가 신규업자죠.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을회사가 취소를 위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드시 을회사에게 면허를 발급해야 하는가를 검토하시오. 그리고 만약 을회사에 대한 면허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갑회사가 취소를 제기해서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문제의 질문 자체는 상당히 간단한데 되게 중요한 부분은 2개로 잘 짚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변별력은 있습니다. 이쪽은 붙고 이쪽은 떨어뜨리게 다 구별을 할 만한 정도 수준은 돼요. 먼저 재처분 의무가 핵심이죠. 재처분 의무. 행정정법 30조 2항과 3항에 재처분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0조 2항에는 그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행정청한테 재처분 의무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부처분 취소에서의 재처분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게 되면은 그 신청에 따른 처분, 즉 인용처분이죠. 허가처분. 인용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는데 절차의 하자로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 그때 재처분 의무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둘을 한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 분쟁의 유형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30조 2항에 있는 재처분 의무는 거부처분이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어떤 이유에서 미흡해져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30조 3항은 오직 절차상 하자로 미흡해졌을 때에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을 보시게 되면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30조 2항에 있는 것은 이사유형입니다. 이사유형. 그 다음에 30조 3항에 있는 것은 인용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3유형밖에 없습니다. 경험자 소송.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질문은 30조 2항의 거부처분 취소에서의 재처분 의무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재처분 의무 물어보는 건 30조 3항의 제3유형에서 갑회사가 을회사에 대한 면허처분 취소를 얘기한 거죠. 근데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 거. 30조 3항의 재처분 의무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재처분 의무 부과의 요건은 둘 다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건 몇 유형이에요? 첫 번째 건 2유형에서 30조 2항입니다. 4유형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3유형 맞고요. 30조 3항. 그러면 이 지문이 있다고요? 거부처분 취소 심판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버스면은 특허기 때문에 재량이잖아요. 재량이고, 또 이건 이제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자동차 운수사업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운송 능력 등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가지고 예, 면허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가 포함될 수 있어요? 재량행위니까 또 다른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또 거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속력이 위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속행위는 그렇지 않지만 재량행위 같은 경우에는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핵심이에요. 반드시 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반드시 면허 처분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또 다른 사유로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유로 다른 공익상 이유로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짚어달라고 한 거고 이게 만약에 선결조문이 주어졌다면은 여기저기서 운수사업법에 있는 그 면허 요건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요. 면허 요건에 있는 거를 싸움을 다 제시하면 돼요. 면허 요건에 좋은 말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두 번째 거는 의뢰사한테 이미 면허 처분이 나왔잖아요. 얘는 그러면 이제 법률 요건도 갖추고 재량권 행사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실체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단순히 절차상 하자만 있다라는 거야. 뭐 쉽게 얘기해서 이유 제시 안 했다. 이런 거죠. 이유 제시 안 했다. 이유 제시는 공통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수익적 처분, 상대방에게 수익적 처분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뢰사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면허를 내주는 건데 이유 제시만 한다고 불만 없죠. 그냥 넘어간다고요. 근데 갑회사가 의뢰사에 진입이 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유 제시를 안 한 절차의 하자를 발견한 거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 지금 의뢰사에 대해 나온 면허 처분이 위법하긴 한데 그것이 지금 의뢰사 잘못입니까? 행정청 잘못입니까? 행정청 잘못이잖아요. 의뢰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행정청 잘못 때문에 취소 판결이 나오고 끝나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는 30조 2항은 원고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 대처분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한다면 30조 3항은 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인의 이익, 즉 의뢰사.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면허도 나와요. 그 이유 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기속력의 내용이 뭐예요? 절차 하자. 이거니까 절차 하자를 시정하고 위법 사유를 시정하고 이유 제시를 하고 다시 면허 내주면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절차 하자를 시정한답시고 뭐 불이익 처분이었다라면 뭐 사전통지 의견 송치도 하잖아. 뭐 이거 수익적 처분이니까 이유 제시만 고려하면 되는 건데 뭐 이유 제시를 하면서 신중하게 처분 통지를 쓰는 과정에서 뭔가 떠올라가지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30조 3항 쪽은 다시 허가가 나갑니다. 다시 허가가. 그게 적법한 재처분 맞습니다. 그게 적법한 재처분 맞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송은 아까 전에 그 부작위 상황이죠. 주택특별공급 신청에 대한 부작위 앞에서 풀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은 뭐 역시 간단한 건데 B시장은 산업입지법령에 따라서 민간회사인 민간기업 A 주식회사로부터 요청서를 받아가지고 의결서를 첨부해가지고 시도지사에게 전달을 했고 여기서 이제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너무 넓혀 놓다가 보니까 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의 땅도 수용 대상이 됐고 협의가 불성립해가지고 회사 A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해가지고 토지 수용 재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사업시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 땅을 뺏어가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취득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으나 A 주식회사가 제시한 보상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여기서 A 주식회사가 제시한 보상액이 적다는 것을 A 주식회사 사업시행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지토이가 한 거잖아요. 지토이가. 이거는 지토이가 토지 수용 재결에 포함시킨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가 깔린 거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그 보상 금액을 지토이가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죠. 보상액이 너무 적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다른 국가고시 문제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구토지수용법에서는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주의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원에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의신청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으며 이의신청을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시간은 어떻게 돼요? 이의신청을 들어갈 때는 신청기간이 30일 이 재결을 거친 다음에 소송 들어갈 때는 또 30일 근데 이의신청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을 갈 때는 그게 수용 재결에 불복해서 취소를 제기하는 거든 보상 재결에 불복해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든 똑같이 60일 거기에 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은 수용 재결 쪽이든 보상 재결 쪽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30일, 30일, 60일 똑같이 가는 것이고 그
그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중토위가 이의 제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의 제기를 비례된 토지 수용 제기를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얘는 뭐 한다고? 보상 금액만 변경하는 거다. 그 정도의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소송 보상금 증액 청구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어떻게 나왔어요? 3.3.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상 재결에 대한 불복 문제가 나오면은 1번 재결주의가 원처분 중심주의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2번 필요주의가 임의주의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3번 과거에는 공동소송, 필요적 공동소송이 형식적 단서송으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이제 형식적 단서송 타고 들어가서 다시 3개.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성격이 무엇인가 먼저죠. 소송의 성격이 무엇인가? 형성소송이 아니라 확인소송이다.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 입증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과거에 공동소송 당시에는 그때는 행정청이 토지수용에 얘기하는 거죠. 행정청이 정당보상금액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은 증액 청구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감액 청구할 때 사업체인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얘기하자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은행심판 문제는 아까 그 부작입니다. 부작이 행정쟁송상. 이게 제일 넓은 문제예요. 이게 제일 넓은 문제. 이런 유사한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런 유사한 문제는 뭐 윗집에서 소음 낼 때 또는 개선명령 발동 이런 사건 이럴 때 부작위 할 때 그럴 때 온갖 구제수단 다 물어보는 거 있었죠. 하지만 이주대책에 있어서의 문제는 과거에는 의무행 심판에만 국한시켰었다. 얘는 소송까지 확대를 시키고 있다. 부작위 부작위 문제 이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노무사, 공인노무사, 그 다음에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까지 온갖 문제를 다 끝냈고 이제 다음 주에 법원행정고시를 남기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는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